오늘은 제가 영국 역사에서 가장 문제적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인물? 네, 한 인물이죠. 과연 어떤 인물이죠? 네, 그 인물이 누군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야, 전혀 모르겠어요. 뭐 장군 느낌인데? 체격이 되게 좋아 네. 보이시네요. 이 인물에 대한 수식어가 사실 어떤 인물보다도 남다릅니다. 바로 호색한, 폭군, 스캔들 메이커, 남봉꾼 왕. 아, 누군지 알겠다. 와, 그거 듣고 알아? 네, 일단 여성 관계가 꽤나 복잡할 것 같은 수식어들이죠. 게다가 이 인물은 영국사뿐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독보적인 이력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런 남다른 존재감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영국의 국왕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 8세. 영국과 스페인에서는 헨리 8세가 어떤 인물이에요? 헨리 8세는 제가 기억나는 인물 중에 그 비중이 제일 컸어요. 학교 역사 수업 시간에. 사생활도 복잡하고 또 영국 그 종교를 바뀐 인물이니까 그 정도 영향을 입고 빼놓을 수 없는 왕이에요. 오늘 마음가짐이 어때요? 뭐 또 미안한 마음이에요? 아니면 조금 바람둥이라서 그런 거 미안할 건 있어요. 없잖아요. 바람둥이인데. 네, 저랑 뭐 친척도 아닌데. 저희도 헨리 8세는 그냥 유럽 사람이라면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유명하구나. 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스캔들들 때문에 많이 좀 비호감인 캐릭터예요. 저희는. 스캔들. 네. 근데 헨리는 헨리 8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뭐 6세, 7세 뭐 다. 네, 너무 있죠, 헷갈려요. 1세부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8세가 제일 유명해요. 스캔들. 네, 헨리 8세가 우리에게 바람둥이 왕으로 알려진 이유는 바로 그의 엄청난 여성 편력과 그로 인한 여러 명의 아내 때문이죠. 덕분에 헨리 8세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결혼 그리고 가장 많은 혼인을 취소한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헨리 8세 여인들을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여인들. 저게 뭐야? 근데 무슨 참수 이런 게 있네. 사망. 헨리 8세는 무려 6명이나 되는 이 여인들 모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사회를 보면 혼인무효, 참수, 사망, 혼인무효, 와. 참수, 생존이란 무시무시하다. 그런 결말이 써 있죠. 무슨 배틀 로얄도 아니고 한 명 살아남았네요. 진짜 마지막 저분만 생존했네요. 대체 이 6여인과 헨리 8세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헨리 8세의 이 여성 편력이 영국과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는 영국이란 나라의 근대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국을 근대 국가로 만든 희대의 스캔들, 헨리 8세와 여인들입니다. 먼저 헨리 8세의 가족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이제 튜더 왕조의 헨리 7세와 그리고 요크의 엘자베스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헨리 8세는 어릴 때부터 라틴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에도 능통하고 천문학과 신학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헨리 8세 왕위 계승 가능성이 처음부터 높았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인 아서 튜더가 이렇게 첫째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당시만 해도 튜더 왕조의 입지는 아직 굳건히 뿌리 내리지 못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튜더 왕조는 아버지였던 헨리 7세가 반란을 일으켜서 직전 왕을 몰아내고 세운 새로운 왕조였거든요. 그런데다가 당시 영국이 처한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헨리 8세가 태어났을 당시 영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헨리 8세가 태어났던 시기는 우리가 아는 영국,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이 아니라 잉글랜드 왕국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국이라는 표현이 익숙하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영국이라고 지칭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잉글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때 잉글랜드의 영토는요, 웨일스까지 통합되어 있었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사실 이 시기 영국 주변에는 강성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황제 자리를 차지해 강성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100년 전쟁에서 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포르투갈도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해 식민지 개척을 시작한 스페인이 굉장히 융성했죠. 그러니까 영국한테는 이래저래 주변국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동맹을 맺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영국이 신경을 써야 했던 강력한 권력 집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단이었을까요? 권력 집단이요? 주변에요? 국가라고 하긴 뭐한데 힘이 센 그런 조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였죠.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은 종교이기도 했지만 이탈리아 중부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고, 각 가톨릭 국가 내 교회 조직을 관리하는 다국적 기관의 역할도 했었죠. 가톨릭 국가라면 어쨌든 왕이라도 교황의 이런 뭐 도움이랄까 이런 게 필요했겠네요. 네, 그렇죠. 당시 아무리 강력한 국가의 군주라도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인정 그리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황이 임명하는 대주교 같은 그런 고위 성직자는 왕도 함부로 건들기 쉽지 않았고요. 또 왕국 내 중요 문제에 있어서 발언권이 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주변 국가의 동맹을 강화하고 영국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였던 헨리 7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동맹할 때 늘 등장하는 게 네. 결혼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자식들을 주변의 강대국 왕가와 결혼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장남인 아서는 바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죠? 아서 튜더와 결혼식을 올린 주인공은 당시 유럽의 최강대국 중 하나이자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스페인의 공주 아라곤의 캐서린이었습니다. (1501년) 두 사람은 영국과 스페인 양국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였던 헨리 7세는 주변 강대국 왕가와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영국의 입지를 견고히 지키려고 했죠.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1502년 헨리 8세의 형이었던 아서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갑작스런 아서 튜더의 죽음으로 튜더 왕조의 왕위 계승자도 바뀌게 되었죠. 바로 둘째 아들, 오늘의 주인공 헨리 8세가 왕위 계승자 1순위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헨리 8세가 왕위 계승자가 되면서 영국의 역사 역시 뒤바뀔 운명을 맞게 됩니다. 1509년 아버지 헨리 7세가 죽은 후 헨리 8세는 그의 6월에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 대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관식 직전에 형수였던 캐서린과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죠. 와, 형수랑? 여기서부터 이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데요. 근데 그게 가능은 한 일인 거예요? 지금의 눈으로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싶지만 형인 아서와 캐서린의 결혼 목적이 무엇이었죠? 정략 결혼이었잖아요. 동맹. 강대국 동맹. 스페인과의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자체가 양국의 동맹을 위한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헨리 7세가 어떻게든 이 동맹을 깨트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스페인 왕실로부터 받은 결혼 지참금을 다시 반환하는 게 꽤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실 간의 결혼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참금을 주는데 스페인 왕실이 캐서린의 결혼 지참금으로 20만 크라운을 헨리 7세에게 주었는데 이거를 지금 가치로 이제 환산하면 대략 415억 정도, 대략 415억 정도 되는 그런 큰 금액이었습니다. 와. 당시 결혼 계약에 따라 이 결혼이 중단되면 이 막대한 지참금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환불해요. 네, 맞아요. 아, 진짜 고스란히 환불을. 되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위약금은 없네요. 네? 위약금은 따로 없어요. 아, 네. 그대로 할인도 주기만 없고. 하면 되네요. 네,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헨리 7세가 고민을 하다가 그 해결 방법으로 둘째 아들인 헨리 8세와 캐서린을 다시 결혼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아, 이때 삐뚤어진 거야, 그러면. 얘 입장은 생각도 안 지금 하고. 순수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 때부터 이제 여자에 대한 집착이 생긴 거죠. 아니, 네. 근데 진짜 첫 번째 결혼부터 너무 막장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아스랑 뭐 4개월만 네, 결혼했잖아요. 4개월. 그래서 뭐 그래도 아니, 이게 내 아무래도 느낌이 4개월 동안 형수님 하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은 기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형과 동생의 같은 여성과 결혼한다는 건 사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쯤에 당사자였던 캐서린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요? 형이었던 아서와 결혼을 했지만 첫날 밤은 치르지 않았다. 어? 설마. 뻥입니다. 네. 거짓이에요. 이미 4개월 안에 다 끝났어요, 모든 건. 아, 그 아팠대요. 네? 아스가 조금 약했대요. 아서가 아팠다고요? 예, 예. 아서가 많이 아팠나 보네 그때. 당시 교회법에 따르면 부부 간에 성적 결합이 없는 결혼은 취소가 가능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를 토대로 아버지인 헨리 7세는 교황에게 아들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고민 끝에 교황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헨리 8세가 왕위에 오른 나이는 18살로 형수였던 캐서린과의 나이 차이가 6살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은 그런데 헨리 8세 입장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너무 어땠을까? 싫겠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헨리 8세도 처음엔 이 결혼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였던 헨리 7세 유언도 있었고 또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하는 게 또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캐서린과의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자,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헨리 8세와 캐서린의 평온했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두 사람이 파경을 맞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어느 한쪽이 잠자리를 거부한 거 아닐까요? 아, 네,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결혼 취소 사유 중 하나지만 네.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저 어쨌든 왕가 집안이기 때문에 네. 이 자녀를 가져야 되잖아요. 혹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아, 네, 지현 씨 정답입니다. 그놈의 아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던 거에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1511년에 첫 아들을 낳았지만 곧바로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두 사산하거나 얼마 못 가 죽고 말았거든요. 사살했다고요? 사산. 사살. 네. 총 3남 3녀를 낳았지만 결국 살아남은 유일한 혈육은 1516년에 태어난 딸 훗날 피에 메리라고 불렸던 메리뿐이었습니다. 아, 그 메리의 아버지였구나, 헨리 8세가. 캐서린은 헨리 8세보다 6살이나 연상이었던 데다가 거듭되는 출산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서 헨리 8세는 캐서린에게 더는 아들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기본 상식으로는 일단 영국하면 떠오르는 게 여왕이 되게 그렇죠. 한데 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사실 헨리 8세의 튜더 왕조는 당시만 해도 신생 왕조라 아직은 혈통적인 측면에서 기반이 약했습니다.
아버지인 헨리 7세가 죽고 형인 아서마저 죽었기 때문에 당시 튜더 가문의 유일한 남자는 헨리 8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튜더 왕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후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그때까지만 해도요 잉글랜드에는 여왕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 후계자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헨리 8세에게 있어서 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죠. 그렇게 캐서린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이제 헨리 8세의 바람기가 슬슬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이 헨리 8세가 여러 명의 정부를 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여인과 연문을 뿌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헨리 8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앤 블린이란 여성입니다. 근데 초상화로 봐도 그 첫 번째 부인이랑 이 이미지나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앤 블린이 당시 캐서린의 시녀였다는 거죠. 아, 매일 아내와 함께 다니는 시녀와 바람이 난 셈이었죠. 와 이것도 막장인데요? 네. 근데 어떤 점에서 저 앤 블린이 그 헨리 8세의 마음에 든 거예요? 앤 볼리는 일단 프랑스어, 라틴어를 굉장히 잘했고 약간 예술적인 분야에서 뭐 음악 그리고 문학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지적인 매력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외모에서는 약간 금발, 파란 눈 이런 전통적인 미인이 아니라 좀 검은색 머리, 검은 눈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더 신비하고 좀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달랐구나. 당시 영국 왕실의 시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궁녀, 뭐 무술이 그런 거와는 다릅니다. 영국 왕실의 시녀는 명문가 출신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직책이었는데 그래서 영어로 Maid of Honor라고 불렸습니다. 왕실의 수행원 역할을 했던 시녀는 일종의 왕실 직원과도 같았던 것이죠. 외교관 아버지와 명문 가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데다가 프랑스에서 궁전 생활을 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돌아와서도요 프랑스식 옷차림에 세련된 행동과 아주 기품 있는 말투로 문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았구나. 헨리 8세도 한 연회장에서 앤 볼린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Anne Boleyn. 자, 헨리가 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당시 그가 앤에게 쓴 편지가 바티칸 도서관에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우와 러브레터. 네, 편지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야, 이거를 제가요. 헨리 8세로 빙의해서 한번. 우리 둘의 사랑에 대한 당신의 온전한 생각을 분명히 말해주길 진정으로 간청하오. 이 답을 얻는 것이 내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오. 나는 내가 당신 마음과 애정 속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떨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1년이 넘도록 사랑의 화살에 시달려왔소.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기꺼이 충실한 연인이자 친구 역할을 한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내게 준다면 당신을 나의 유일한 연인으로 받아들이겠소. 나의 생각과 애정에서 당신 외의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당신만을 섬기겠소. 와. 좀 닭살 돋는데요? 완전 바람둥이. 아, 근데 좀 사랑꾼 같기도 하고. 근데- 그쵸. 근데 거의 뭐 반 협박 아니에요? 왕이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천하의 헨리 8세가 앤에게 절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이죠. 와. 근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앤 볼린은 헨리 8세의 정부가 될 것을 거부했고 정식 결혼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앤 볼린의 정식 결혼 요구는 영국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헨리 8세가 놀라운 선택을 하나 하게 되거든요. 바로 현재 아내인 캐서린과 헤어지겠다고 나서게 된 아니, 겁니다. 스페인이랑 동맹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헤어질 결심이었죠. 헤어질 결심.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 대부분은 아직 근대적인 법률 체계가 완성되기 전이라 교회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법에서는 이혼을 엄히 금하고 있었죠. 사실 헨리 8세가 초기에는요, 아주 신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톨릭과 사이가 좋았던 거네요. 네, 좋았을 뿐 헨리 아니라 아주 또 독실한 그런 신자였어요. 자, 그래서 헨리 8세가 찾은 방법은 애초에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교황에게 혼인 무효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8세가. 원천 무효다. 네, 애초에 잘못됐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혼인 무효를 위해선 그 근거가 필요했는데요. 헨리 8세는 근거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근거. 야, 이거는 뭐지? 어떻게? 그래도 그 종교랑 관련돼 있죠. 네, 맞습니다. 아 종교예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저게 안 돼. 신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네. 이거를 되게 잘 알았습니다. 이거? 성경. 정답. 네, 지원 씨. 그냥 성경. 네, 지원 씨 정답입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어떡해? 8세가 혼인 무효를 위해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특정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자, 무슨 어떤 구절이죠? 내용인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야, 대박이네. 성경에 이런 내용 있어요? 네, 성경에서 이 레이기의 구절을 발견하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죠. 나에게 아들이 없는 건 형수와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다. 라고 이 말이죠.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다. 네, 맞습니다. 자, 헨리 8세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캐서린과 자신은 성경에 반하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이 자신과의 두 번째 결혼 당시 이미 순결을 잃었다고 이렇게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헨리 8세 이런 주장은 교황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을까? 자,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억지잖아요. 갑자기 결혼 생활 잘 하다가 자기가 이제 감정을 식으니까 이제 와서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이혼해달라고 네. 하는 게. 자, 헨리 8세의 혼인 무효 주장을 인정하면 이전에 이 결혼을 특별히 허락한 전임 교환의 특별 관면이 잘못됐다는 걸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오류를 범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자, 당시에 유럽의 최강대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신성 노마제국 황제 카를 5세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최강국인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이자 신성 노마제국에서는 황제 카를 5세라고 불렸던 사람이 캐서린의 조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이 혼인 무효를 허락해 줄 경우 황제와의 관계가 틀어질 게 뻔했죠. 그럼 캐서린도 굉장히 권력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함부로 그렇게 대할 사람은 아니었던 아, 것이죠. 대단한 분인데요, 캐서린이. 야, 나 같으면 그 볼링 그 여자를 난 포기해. 와, 어쨌든 그럼 혼인 무효는 그냥 반대가 물 건너간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이 혼인 무효를 둘러싼 공방은 7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7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제 헨리 8세의 나이가 40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수명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도 나이 들고 아들을 낳을 시간이 점차 이렇게 끝나간다 느꼈던 것이죠. 이후 헨리 8세는 그 다음 해인 1533년 교황의 허락이 없이 독단적으로 앤 볼린과 결혼식을 하고야 합니다. His Majesty the King! 그럼 이혼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새 결혼을 한 거네요? 네, 캐서린 그럼 계속 궁에 있어요? 네 아직 있어요. 근데 결혼을 했다고요? 네, 결혼을 했습니다. 비참하다. 성직자와 자기 친한 지인만 불러서.
자, 그런데 헨리 8세가 이렇게까지 결혼을 서두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후계자를 낳아야 아니 될 거 아니에요? 엠블린도 나이가 점점 들면 속도 위반? 네. 이미 저질렀구나. 당시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네, 당시 앤 블린이 이미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피터 씨, 당시에 그 영국 사람들의 반응이 좀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속도 위반까지는 몰랐겠지만 캐서린 왕비는 뭐 잘못한 거 없죠. 아들만 못 낳을 뿐이었죠. 그래서 약간 캐서린 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앤 볼린한테 비판이 많이 갔어요. 그 약간 왕비 자리를 이렇게 뺏어간 악녀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일반 사람들. 그래서 앤 볼린 싫어하고 약간 캐서린 더 지지했던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 스페인어로 아나볼레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거 앤 볼린의 이름에서 생긴 단어인데 그 뜻은 미친 사람, 사기꾼 이 뜻이거든요. 악녀. 그래서 네, 그 아나볼레나? 정도 그만큼 싫어했던 거죠. 요즘도 쓰는 단어예요? 요즘 많이 안 쓰긴 한데 실제로 그 스페인어 사전에 사전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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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저렇게 지어버린 거네. 아나볼레나. 아나까나는 뭐예요? 그건 없는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시기 한 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사망하면서 갑작스럽게 그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당시에는요, 잉글랜드 국토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큰 지역을 관할하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잉글랜드 교회의 지도자로 여겨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석이 된 자리에 헨리 8세가 토마스 클레머라는 인물을 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후보자 중에 토마스 클레머가 헨리 8세의 결혼 무효를 지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클레머가 대주교의 자격으로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이 무효이고 대신 앤 볼린과의 결혼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6월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는 앤 볼린의 대관식이 열렸고 드디어 앤은 영국의 새 왕비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With this St. Edward's crown, I do solemnly crown you Queen of England. And may you bear a new son of the king's blood. 교수님, 근데 이 대주교의 판결만으로 그 혼인 무효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었고 그 논리적으로 캔터베리 대주교가 내린 판결도 교황이 인정하지 않는 한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헨리 8세가 정말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교황의 허락을 받을 수가 없다면 교황의 허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면 되잖아요. 바로 교황이 아닌 본인이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와, 그럼 이제 완전히 가톨릭과 등을 돌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애초에 이혼할 수 없게 하고 혼인 무효도 가로막은 교황이 가진 권위로부터 발생한 이 문제를 로마 가톨릭과의 결별로 해결을 한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캐서린과의 결혼 생활에도 아들을 못 낳아 혼인 무효로 완전히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결국 23년 만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름 스페인의 공주인데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캐서린은? 이제 헨리 8세는 캐서린에게 결혼 무효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조용히 수녀원에 가서 살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수녀원에? 네. 진짜 너무해. 그니까요. 이에 대해서 캐서린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수녀원을 보낸다고? 아니 근데 내가 수녀도 아닌데. 그냥 순순히 갔을 것 같아. 캐서린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쵸, 거절해야죠. 그리고 말도 안 헨리 되는 일이죠. 맞습니다. 캐서린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헨리 8세는 일방적으로 궁에서 캐서린을 쫓아버렸고 생활비는 물론이고 연금조차 끊어버려서 캐서린을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내에서요? 네. 와. 그렇다면 캐서린과 로마 카톨릭 이 모두와 결별을 선언한 헨리 8세는 1534년 자신이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는 수장법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이 수장법을 통해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일어나 시킬 수 있었습니다. 재정 일치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영국의 모든 성직자는 왕에게 종속되었고 왕은 제한 없이 교회의 행정, 재정,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헨리 8세는 수장법 선포와 함께 수장법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합니다. 이걸 반역법이라고 하는데요. 수장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누구든 이 수장법을 따르지 않으면 대역죄인으로 간주해서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었죠. 피바람 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헨리 8세의 잉글랜드 국교회의 성립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천년이 넘게 서유럽에서 교회는 가톨릭 교회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독립한 국가교회가 생겨난 것이었죠. 그리고 수장법을 통과시킨 이후 헨리 8세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헨리 8세가 일으킨 이 일이 영국 역사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그럼 미치게 되는 겁니까? 사실 헨리 8세가 한 일은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잉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헨리 8세뿐 아니라 그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 때 토마스 클레머 대주교의 주도로 국교회가 개신교 신학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는 통일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잉글랜드 국교회를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잉글랜드 국교회를 세운 이후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종교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가차없이 없애버렸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오른팔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헨리 8세 옆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토마스였습니다. 먼저 토마스 울지는 10년 넘게 헨리 8세 옆에서 그를 보좌하면서 국정을 아주 잘 수행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지만 교황으로부터 혼인 무효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됩니다. 토마스 울지의 뒤를 이어 2인자에 오른 인물은 토마스 모어였습니다. 근데 토마스 모어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종교개혁에 반대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533년에 앤 볼린의 대관식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토마스 모어는 결국 런던탑에 갇혔고 이후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바람 속에 새롭게 헨리 8세 신임을 얻고 권력을 얻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헨리 8세 말 잘 듣는 사람이겠죠, 뭐. 야, 말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심지어 음주 가무를 되게 근데 좋아해. 왠지 권력욕이 좀 있어 보여요. 토마스 모어 이후 등장한 이 인물은 토마스 크로멜이었는데요. 크롬웰. 이전의 토마스들과는 달리 헨리 8세와 앤 볼린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종교개혁과 수장법 통과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의 신임을 얻었죠. 이렇게 국교회를 탄생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서 성공한 헨리 8세. 자, 그렇다면 앤 볼린과의 결혼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요? 최악일 것 같아. 왜요? 이렇게 힘들게 아니 결혼했는데요? 근데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엠블린이 안 사랑하잖아요. 자, 진정한 왕비가 되고 싶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우선 결혼 9개월 만에 앤 볼린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헨리 8세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 아닐 것 같아요. I'm so sorry.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바로 영국사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아, 엘리자베스 1세. 엠블린의 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역사에 남는 인물이지만 당장은 헨리 8세에게 그 딸의 존재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겠죠. 엘리자베스를 낳은 이후에도 앤 볼린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536년에 또 한 번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한 기쁨도 잠시 헨리 8세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면서 앤 볼린이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쳤나요? 교통사고인가요? 아, 네. 네. 떨어졌나? 맞습니다. 낭만. 이제는 뭐 다 이렇게 추측을 너무 잘하셔서 자, 헨리 8세는 원래 그 좀 우람한 몸짓과 달리 되게 스포츠를 즐겼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마상, 창시합을 나가는 걸 즐겼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상 창 시합을 하고 있다가 낙마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불린이 마상. 오늘 왜 이러시죠? 오늘 왜 이러시죠 정말? 난 좋아, 난 좋아. 사고가 났을 당시 헨리 8세가 2시간 정도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 왕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애는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며칠 후에 유산을 하고 맙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유산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렇게 사산된 아이가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필이면. 네. 그리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이 사산한 날이 첫 번째 아내였던 캐서린의 장례식이 열린 날이었다고 하죠. 어머 불길하다. 네. 요즘 이 헨리 8세의 낙마 사고의 폭풍이 뭐 여러모로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헨리 8세는 다리를 다치면서 이제 야외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어렵사리 임신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이게 결국 두 사람의 사이를 크게 흔들어 놓았죠. 결혼 생활이 더 이제 삐끄덕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앤 볼린에게 아들을 얻을 수 없게 되자 헨리의 마음이 차갑게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낙마 사고 말고 엠블린이 이게 유산을 한 또 다른 이유가 뭐 따로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설이긴 하지만 엠볼린이 어느 날 헨리 8세 방에 그냥 무작정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른 여성이랑 그 애정 생각하고 있는 거 포착하고 유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와 이게 사실이면 너무 네. 용서할 수가 없네요. 앤 볼린이 헨리 8세의 애정 행각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설인데요. 적어도 헨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너무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네?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또 시녀, 또 시녀. 시녀의 시녀를 시녀. 사랑했는데 네. 설마. 바로 앤 볼린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란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이분 시녀 킬러인데? 네. 공교롭게도 앤 볼린과 제인 시모는 모두 헨리 8세의 전 아내 시녀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근데 둘이 여러 면에서 성격이 진짜 정반대였다고 해요. 앤볼린이 검은 머리에 까만 눈에다가 성격이 당차고 적극적인 성격이었고 반대로 제인 시모어는 금발에 매우 창백한 피부? 되게 서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또 반대 성향의 여성에게 끌린 네. 건가요? 네, 그런데 앤 볼린이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의 불륜 관계를 눈치채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걸이인 로켓을 이렇게 걸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촉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발동한 거죠. What is that? It's a locket, Your Majesty. 앤이 달려들어가지고 목에 있는 그 로켓을 낚아채서 딱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헨리 8세의 그 작은 초상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저 여자도 소극적이고 막 그렇다고 했잖아요. 티낸 거야 일부러. 근데 좀 대담하긴 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 소극적이지 않다니까요. 절대. 자기가 모시는 분 앞에서 그냥 그러니까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닌 일부러 거잖아요. 티낸 거예요. 그 왕비 보라고. 네. 여러 가지 이거 추측을 낳는 그런 사안인데요. 이로써 앤은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헨리 8세와 급속도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뭐 결혼 생활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왕실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꾸는 선택까지 했던 헨리 8세로서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다가 새로운 여인까지 생겼으니 이제 결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근데 어쨌든 캐서린을 보낼 때도 뭔가 막 이유를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네, 맞아요. 이혼을. 이것도 네. 뭔가 이유를 만들려고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이번에도 앤 볼린과 혼인을 무효시킬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았죠. 와. 근데 아까 두 번째 때 참수였는데? 앤 볼린이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간통죄는 물론이고 근친상간죄까지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에이? 어떻게 이게 되지? Let go! I'm guilty of nothing. 5명의 남자와 간통을 했던 혐의로 런던 탑에 갇혔는데요. 진짜 모욕이에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앤 불린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앤 불린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목을 모두 부인했지만 1536년 결국 아들을 못 낳아 누명 쓰고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좀 근데 이게 3년 만에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아요. 맞죠? 3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저 여자를 위해서 종교까지 바꾸고 그 난리를 쳤는데 끝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사실 그때도 말이 안 됐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사건이죠. 당시 상황을 현대에서도 풍자한 만평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2010년에 뉴요커 잡지에 실린 만평인데요. His Highness is changing his relationship status. 국왕 폐하께서 관계 상태를 바꾸십니다. 관계 상태는 한국말로 좀 어색하지만 relationship status 뭐 페북 같은데 네, 맞아요. single, married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이면 결혼한 상태 아니다. 약간 네, 이런. 네. 페북에서는 그냥 클릭해서 바꾸면 되지만 저 당시에는 이제 사용을 해야 했었죠.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잔인해요. 진짜 희대의 바람둥이네요. 네, 맞아요. 현대에 와서도 헨리 8세 바람기가 여전히 회자될 정도로 사실은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렇게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인 앤 볼린이 참수되고 앤 볼린이 참수된 바로 그 다음 날 헨리 8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여인과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 약혼식 네. 올렸어요? 주인공은 바로 앤 볼린의 시녀 제인 시모어였죠. 두 사람은 앤이 죽고 나서 11일 후인 1536년 5월 20일 런던의 화이트홀 궁전에서 정식으로 결혼을 올렸고 이로써 제인 시모어는 영국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헨리 8세 또 한 번의 결혼식이 치러지는 사이에 한편에서는 헨리 8세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광풍이 계속됐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헨리 8세는 토마스 크로멜을 전면에 내세워서 수도원 해상과 토지 몰수에 나섰습니다.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은 1535년부터 부실 수도원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고 1536년에 291개의 수도원 중에 244개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해산된 수도원의 연간 수입이 약 18,000파운드로 현재 가치로 약 130억 정도에 달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헨리 8세의 이런 수도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방식과 국교의 강요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급기야 1536년 북잉글랜드 지방에서 로버트 에스크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하는 은총의 순례라는 봉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민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전성기 때 3만 5천 명 정도의 군대가 조직되었을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반란군은 요크셔 서부의 한 성에서 1년간 농성하면서 헨리 8세에게 수도원 해산을 유예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죠. 헨리가 이런 청원서를 들어줬을까요? 아니죠. 네, 그럴 리가 없겠죠. 1537년 봉기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요. 그들과 관련된 200여 명은 재판도 없이 반역죄로 처벌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사지를 결단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 걸어두기까지 했습니다. 헨리 8세는 자기에게 반란하는 자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당시 대략 800여 개가 넘는 수도원이 해산되었고요. 이 수도원에 소속된 수도사만 1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수도원 해산과 재산 몰수로 헨리 8세는 다시 한번 왕실의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헨리 8세가 애쓰는 사이 그의 결혼 생활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아내인 제인 시모어와의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헨리 8세는 그토록 바라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 오, 드디어. 네. 드디어 제인 시모어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바로 세 번째 결혼 만에 얻은 에드워드 6세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귀여운데요? 약간. 약간 아들이 벌써 권위가 있는데. 백성들. 약간 이런 느낌이. 제인 시모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어렵게 낳냐면요. 무려 사흘간이나 혹독한 상고를 치르면서 갖은 고생 끝에 낳았다고 하죠. 결국 이렇게 헨리 8세 왕실의 후계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어 사이에서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탄생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 왕가에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들을 낳은 제인 시모어가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지고 만 거죠. 아, 몸이 약하니까. 네, 그 과거에는요. 분만 후에 산모가 걸리는 열병인 산옥열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인 시모어도 이 산옥열로 쓰러졌고요.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왕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헨리 8세가 제인의 곁을 내내 지켰고 영국 국민들도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지만 결국 제인 시모어는 아들을 낳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엄청 짧게 끝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헨리 8세가 아무리 바람둥이였어도 제인 시모어의 죽음에는 너무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헨리 8세도 제인 시모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충격으로 3년간 결혼도 하지 않았죠. 예, 헨리한테 3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제일 살아겠나 보다. 결국 이렇게 헨리 8세는 3번의 결혼식으로 한 번의 혼인무효, 한 번의 참수, 한 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헨리 8세는 영국의 안위를 위한 또 한 번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예, 네 번째 왕비는 헨리 8세의 결혼 인생의 최단 기간을 기록한 인물이자 가장 굴욕적인 결혼 생활을 한 인물이기도 했죠. 더 비극의 주인공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충분히 너무 비극스러운데. 와우. 이 주인공은 클레페 공국의 앤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앤이었죠. 네, 클레페 공국은 지금의 독일의 로르트나인 베스트팔렌주에 있는 곳으로 네덜란드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클레페는 작은 공국이었고 앤은 그곳의 공작인 요한 3세의 딸이었죠. 두 번째 다른 나라 애인을 만난 건데. 네. 근데 이게 강대국도 아니고 뭐 스페인 이런 것도 아니고 왜 그 공국의 네.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 당시 영국의 처음 외교적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프랑스와 지금의 독일 지역에 있던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오랜 전쟁을 끝내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더군다나 당시 교황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헨리 8세를 쫓아내기 위해서 군사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개신교 국가였던 클레페 공국과 동맹을 맺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견제하려 했던 것이죠. 와. 그리고 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선한 사람이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이었습니다. 자, 이런 판단에서 헨리 8세가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두 나라 사이가 이제 지도에서 보다시피 꽤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앤을 만나러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게 될 여성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 궁금했던 헨리 8세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려와. 네. 그려와. 네. 네. 너무 이제 답이 빨리 나와서 약간 제가 놀랐는데요. 네, 지금 같으면 뭐 이제 푸사 확인하고 그러겠지만 당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궁정 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을 불러서 초상화를 그려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스 홀바인이 어떤 초상화를 그려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아마 진짜 똑같이 생기게 그려오라고 했을 것 같아. 실제로도 똑같이 그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클레페 N을 보니까 어떠세요? 뭐 기품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졸린 것 같은데요, 많이. 사실 헨리8세도 이런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초상화를 보니까 그래도 꽤 미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고 급기야 이제 앤이 영국으로 오는 날에 그리니치 궁에서 로체스터 성까지 직접 앤을 맞으러 갔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또 푸사 사진과 미팅 당일날 사진. 네. 다른 사람이 온 거죠. 다른 사람이 왔는데. 우리 또 많이 겪은 일이죠. 진짜 아니야? 마침내 그렇게 기다렸던 클레페 앤의 실물을 마주한 순간 헨리8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한 그 이유예요? 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스 홀바인이 그려온 초상화 실물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내가 딱 그렸던 사람은 참수당했습니다. 참수요. 네, 헨리8세는 클레페 앤을 보자마자 보고받은 것처럼 예쁘지 않다라면서 불평을 했죠. 어머, 너무 외모 지상주의야. 자,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앤의 또 다른 초상화들을 한번 볼까요? 이거 궁금하다. 차이가 있을지. 오른쪽이 너무. 오른쪽이 너무. 오른쪽이래잖아요. 뭐가 비슷해요? 오른쪽이라고요? 네, 홀바인의 초상화 어때? 많이 다른 것 같은가요? 옆모습인데? 어머니와 딸 같은데요? 결혼을 잘못 주선한 크로메는 이를 계기로 헨리8세의 신임을 잃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겹쳐서 결국 곧 처형까지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저 앤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 게 자기를 맺어준 주선자를 헨리8세 사형시켰으니까 자기는 얼마나 주선자인지는 불안했겠어요. 알아요? 애니? 알죠. 알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앤도 얼마나 되게 무서웠을까. 불안했겠죠. 자, 그럼 멀리 클레페 공국을 떠나와서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헨리8세 분노로 산 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애초에 이 결혼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헨리8세는 그 목적까지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클레페 앤은 못생겨서 혼인 무효를 당하게 되었죠. 혼인 무효의 원인이 못생겨서 그런 거라고요? 이 근거를 어떻게 했지? 그럼? 결혼을 무효화하는데 가톨릭 교황의 허가도 필요 없어진 데다가 이미 4번의 결혼을 치르는 동안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데 매우 능숙해졌던 그런 프로 정리러 헨리8세는 혼인 무효가 쉽도록 첫날 밤 치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음이 근데 아파. 클레페 애는 뭐야?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아니, 맞아요. 무슨 못생겨서 이게 진짜 황당해, 진짜. 아니, 관계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앤도 그래도 나는 공국의 딸인데 가만히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시 클레페 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결혼 때문에 이제 멀리 타국까지 왔는데 결혼 상대자가 자기를 보자마자 마음을 차가게 씻고 막 분노하고 더군다나 자기와 관련된 인물들을 막 처단까지 하는 걸 지켜봤잖아요. 진짜 못했어. 그래서 클레페 공국의 자기 가족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뭐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 하겠죠. 왜 결혼을 허락했냐, 이런 남자랑.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렇게 짐작하신 것처럼 헨리8세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영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더 마음 아파. 착한 딸이야. 아파. 아빠가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너무 공감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헨리8세가 클레페의 앤이 고국에 자기가 받은 모욕을 전달해서 양국 간의 동맹을 틀어지게 할까 봐 앤이 가족과 주고받는 편지까지 감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앤은 자신의 안위를 최대한 헨리8세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혼인 무효 결정 후에는요, 헨리8세에게 직접 이런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비록 우리 사이에 위장된 결혼이 무효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결정됐지만 폐하께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간청드립니다. 이로써 저는 폐하의 은총을 받은 아내라는 사실을 밝힐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폐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 깨끗하고 순수한 생활을 고려하셔서 저를 폐하의 겸손한 종 중 하나로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살았네. 저걸로 살았어. 저거 하나로 생명은 유지했네. 헨리 8세도 이 편지를 받고는 꽤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앤에게 상대적으로 아주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었죠. 클레페 앤은 왕비가 아닌 왕의 누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보석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은 물론이고 전 아내였던 앤 볼린이 소유했던 리치몬드 궁전 같은 부동산을 비롯해서 엄청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로도 클레페 앤은 종종 궁전에 초청받아서 헨리 8세의 고민을 들어줄 정도로 친근한 사이가 되었죠. 결혼해서 비극으로 맞는 것보다 낫네. 오히려 오히려 친구가 됐네요. 위너네, 위너. 가장 위너인데? 유기 씨, 클레페 앤이 이후에 헨리 8세랑 이렇게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다시 또 결혼할 뻔했다라는 건 또 무슨 얘기죠? 네. 이때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헨리 8세가 또 다시 홍자가 되었을 때 클레페 집안에서 둘의 재결합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헨리 8세가 바로 거절을 했어요. 네. 단호박이네. 인간적으로는 많이 좋아했지만 여자로서는 많이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결론적으로 클레페 앤은 현명하게 처신한 덕에 좋은 여사친으로 남아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사친이 나, 내가 봤을 때 오히려. 그쵸. 결혼이 다 파국으로 치달으니까. 네, 이렇게 클레페 앤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사이를 정리한 헨리 8세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오, 진짜. 그리고 클레페 앤과 헤어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5번째 아내를 맞이하죠. 이거 요즘에 그냥 들려주면 에이 드라마를 쓰고 있네 네, 소설 쓰고 있네 그럴 네, 거예요. 현실이 더 소설 같네요. I come here this day to introduce to you my new wife, Queen Catherine. 자, 놀랍게도 5번째 아내는 10대 소녀였던 캐서린 하워드였습니다. 10대요? 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려 33살이었는데요. 헨리 8세는 캐서린의 발랄한 면모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발랄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는 대부분 다 발랄하지 않나요? 근데 저쯤 되면 자기 딸보다 어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 헨리 8세는 그럼 캐서린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딸 친구로. 그러겠네. 자기 딸 낳은 딸들 있을 거 아니에요. 딸 친구네요. 예, 그 전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적? 시녀! 네, 맞습니다. 시녀 매니아 맞네요, 이분 진짜로.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 누구 시녀예요 이번엔? 캐서린은 헨리 8세의 전처인 클레페 앤의 시녀였습니다. 직전 아내 시녀와 결혼한 게 벌써 3번째죠. 이게 계속 아니, 근데- 패턴이 있네요. 아니야, 근데 그게 클랩 애는 너무 속상해 지금.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시녀는 또 좋아하니까 얼마나 또 서운하겠어요. 게다가 이 캐서린 하워드는 2번째 아내였던 앤 볼린의 외사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천진난만한 캐서린에게 푹 빠진 헨리 8세는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알고 보니까 캐서린 하워드가 헨리 8세와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 관계가 꽤 복잡했던 겁니다. 10대였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하워드의 연애는 헨리 8세와의 결혼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대범한데요? 말 그대로 정말 대담하게도 드럼을 자기 비서로 데려와서 왕실에서도 미래를 이렇게 계속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토마스 컬페퍼라는 헨리 8세가 신뢰했던 시종과도 연문을 뿌렸습니다. 결국 캐서린 하워드의 스캔들은 헨리 8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똑같이 당한 헨리 8세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캐서린. 사실 처음에는 이 춤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는 캐서린을 가시 없는 장미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었는데 그런 캐서린이 자기를 배신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정말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참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역시 결혼한 지 고작 1년 4개월 만에 바람 펴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죠. 참수시켰어. 피터 씨 이때 헨리 8세의 충격이 상당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러다가 미치는 게 아니야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도 울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이제 앞으로 왕이랑 결혼할 여자들 그 남자 과거에 있었던 남자 관계들 이렇게 숨기면 그거 반역죄라고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 헨리 8세의 행동을 보면은 되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이때까지 잘못 저지른 게 있는데 그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저렇게 네, 바람핀 캐서린은 맞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이렇게 분노한 반면 캐서린은 처형 전날에 상당히 놀랄 만한 행동을 했다고 전해지죠. 처형 전날에 그 처형에 사용될 그 나무 받침을 런던 탑으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밤새 머리를 이제 받침대에 대보는 연습을 했다고 하죠. Will you bring the block to me? So that I might know how to place myself and make trial of it? 무려 5번이나 되는 결혼을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헨리 8세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헨리 8세는 인생의 마지막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캐서린 파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또 캐서린. 또 캐서린. 네. 3명의 캐서린과 2명의 앤이 있었어요. 자, 왕실의 가정교사 출신이었던 캐서린 파는 이미 2번의 결혼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남편을 보살핀 경험이 있었던 캐서린은 헨리 8세도 극진히 돌봐줬다고 합니다. 캐서린 바는 굉장히 현명하고 되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실 캐서린 바는 제인 시모어의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제 헨리 8세가 정혼을 하니까 왕의 정혼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와, 또 꼬여있네요, 여기도 관계가. 네. 특히 캐서린 파는 헨리 8세의 이전 아내들이 낳은 3 아이들을 잘 챙겼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쫓아냈던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불러서 다시 화해를 하도록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헨리 8세는 1544년에 이제 2 딸을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어 왕위 계승권자로 인정하는 왕위 계승법을 제정해서 메리와 엘리자베스가 사생아가 아닌 공주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위에 오른 이후 무려 6번의 결혼을 한 헨리 8세는 영국사에 길이 남을 역대급 결혼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헨리 8세가 영국사에 남긴 기록은 결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대한 공적을 남긴 분야, 바로 영국의 해군력이 있었죠. 사실 헨리는 통치 기간 내내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영국의 입지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 전쟁도 많이 벌였고요. 특히 해군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해군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먼저 주목한 것은 함포 기술이었습니다. 함선에 장착할 대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대포 주조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이는 무기 성능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해군의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이요, 이제 해전을 하면은 가까이 가서 적선에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자기 배 쪽을 끌어당겨서 그 다음에 올라타서 백병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싸웠죠. 그런데 이때 대포가 발전하면서 원거리에서 사격하는 전술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전술로 헨리 8세 딸인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과의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8세는 뭐 스캔들만 많이 뿌리고 다닌 게 아니라 영국의 해군력이 세계 최강이 되는데 좀 기초를 다진 거네요. 네. 또 한 가지, 헨리 8세는 직접 선박을 디자인할 정도로 함선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때 만들어진 함선을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메리 로즈호 그리고 해리호, 이렇게 2 배인데요. 헨리 8세가 이렇게 디자인한 함선의 모습이 어떠 보이세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이쁜데요? 그 네. 당시 치고 되게 최첨단 같아 보여요. 예, 맞습니다. 헨리 8세는 조선소를 설치해서 메리로즈, 해리호 같은 그런 큰 배와 군함들을 건조하도록 했는데, 해리호는 배수량이 1000톤에 이르는 큰 배였습니다. 이렇게 영국 해군력의 기초를 닦은 헨리 8세는 이와 더불어서요,
이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해군청이라는 그런 관청을 만들었습니다. 이 해군청은 해군 함선 수급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일들을 맡아서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서 영국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해군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나중에 해군성으로까지 발전을 했고요. 이게 영국이 해양 강국으로 뻗어나가는데 정책적인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엘리자베스 1세가 아버지 덕을 좀 봤네요. 네, 맞습니다. 업적은 대단한데 야 가족사만 들으면 네, 지금껏 살펴봤듯이 헨리 8세는 해군력 증강으로 영제국의 전성기를 여는 초석을 닦았고 이는 헨리 8세가 영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의 업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 역사에 많은 성과와 과오를 남긴 헨리 8세는 1547년 낙마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그로 인한 건강 악화로 55세의 나이로 숨지고 맙니다. 에드워드 6세를 충실히 보좌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6번째 아내이자 인생의 마지막 아내인 캐서린 옆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야, 그 진짜 6번째 아내만 생존한 게 맞네요. 네, 그렇게 됐죠. 이로써 캐서린 파는 남편이 먼저 죽어서 생존할 수 있었죠. 그쵸. 생존한 이유가 참 웃기네요. 사실 헨리 8세는 훌륭한 왕이라기보단 영국 역사에 큰 유산을 남긴 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영국의 경제나 외교 방면에서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온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확고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헨리 8세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성립된 잉글랜드 국교회는 지금까지 영국인들의 정체성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세 기간 내내 영국의 해군력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함으로써 영제국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도 잊지 말아야 할 업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크네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대화된 영국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평가되는데 그건 헨리 8세가 이뤄놓은 업적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6번째 아내가 그거 이거 화해 안 해줬으면 네, 그쵸. 영국이란 역사가 중요한 또- 역할을 했어요. 맞아요. 헨리 8세와 6명의 아내들의 이야기는 지금은 재밌는 옛날 이야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영국의 초석이 어떻게 놓였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파리. 오, 이제 프랑스 가나요? 가고 싶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네요. 유럽은 정원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폰텐블로. 하늘이 진짜 맑다. 여기 또 왕궁으로 쓰였던 곳이고요. 와. 귀족들이 진짜 많았나 봐요, 여기. 베르사유 말고는 뭐가 많구나. 참 좋았겠어. 와. 먹어야죠. 뭘 먹죠? 비스켓 오마. 저 소스 진짜 맛있잖아요. 아, 맛있겠다. 잘 삶아졌다. 이렇게 커야 럽스터지. 랍스터 껍데기를 끓이는 거네. 네. 부드럽겠다, 그럼 생천 넣으면. 맛이 랍스터 비스킷 엄청 맛있어. 진짜 먹어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저 이제 소스에서 갑각류 맛이 나요. 네, 되게 깊어요. 예쁘다.
싶다. 교수님, 카사노바 근데 왜 하필 프랑스로 간 거죠? 카사노바가 약 5년 전인 27살 무렵에 파리에서 한 2년간 생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사노바에게 파리는 그렇게 낯선 도시가 아니었고요. 게다가 프랑스는 카사노바가 동경하던 꿈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18세기 초 당시 프랑스는 수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늘려 나갔고 지금의 프랑스 국경 거의 대부분을 이때 만들어내게 됩니다. 프랑스는 이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유럽 최강국으로 떠올랐고요. 프랑스가 이렇게 유럽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제 다른 요인이 있었죠. 바로 절대 왕 군주라고 스스로를 내세웠던 태양왕 루이 14세 때문이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귀족들을 이제 베르사유 궁전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잖아요. 그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강력한 왕권을 이루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림 끝에 귀족들의 세상이 와요. 루이 14세가 사망한 거죠. 서거하고 그 뒤를 이을 새로운 인물 루이 15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왕위에 오른 루이 15세는 루이 14세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5살에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직접 통치를 못하고 먼 친척벌인 이제 왕족의 섭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루이 14세 시대에 억눌려왔던 왕에 의해서 억눌려왔던 귀족들이 이제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더 화려한 장식 그리고 고급 문화를 즐기려는 노력으로 표출이 되는데요. 당시 귀족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이건 베르사유 궁전 2층에 있는 식당에서 루이 15세가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점심 식사를 즐기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들이 먹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굴이에요? 네, 바로 굴과 그리고 와인? 떠 있는 거 보이세요? 왼쪽에 기둥 위로 뭔 거 같으세요? 그다음에 코르크. 예, 샴페인 뚜껑입니다. 굴이 유럽에서 엄청 비싼데. 그렇죠. 이 그림에는 이제 샴페인 병과 함께 먹다 버린 굴 껍질이 지금 바닥에 막 버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흥청망청하고 자유분방한 귀족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 15세 당시 귀족 문화는 루이 14세 시대에 억눌려 있었던 어떤 격식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이제 그 취향을 고급지게 만들고 또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카사노바가 화려한 귀족 문화가 꼽힌 이 파리 상류층에 진입하기 위해서 하나씩 자신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유, 물 만났네 또. 자, 먼저 카사노바는 이 상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인물을 찾아가는데 그가 과연 누구였을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누구지? 프랑스 인물? 네. 베르니자? 카사노바의 영혼의 단짝. 절친 베르니 프랑스 대사였습니다. 베르니 대사는 이제 카사노바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흔쾌히 그를 파리 상류층 사교계에 소개합니다. 이때 카사노바가 이제 처음 만나는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귀족들이죠. 마음을 공략할 수 있는 한 가지 카드가 카사노바에게는 있었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점이요, 점. 바로 그의 탈옥 이야기였습니다. 네. 카사노바는 이제 만나는 프랑스 귀족들마다 자신의 탈옥 일화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카사노바는 영리하게도 자신의 탈옥 이야기를 프랑스 사교계에 자신을 소개하는 일종의 명함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신분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탈옥했다는 사람이랑 말상대를 해줘요? 당시는 지금처럼 재밌는 콘텐츠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쵸. 무료해하던 이제 귀족들에게 카사노바의 탈옥 일화는 프랑스 귀족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모험담이었고 재미있는 뉴스였습니다. 그 결과 탈옥 스토리를 통해서 카사노바에게 흥미를 가진 권력자들과의 만남도 성사됩니다. 자, 이렇게 탈옥 이야기로 프랑스 상류층에 접근한 카사노바는 이제 그토록 고대하던 출세길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뭐랬을까? 바로 당시 프랑스의 골칫덩어리인 재정 문제 해결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사노바는 사실 재정 문제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갑자기 재정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잡게 된 걸까요? 프랑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건 바로 복권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복권이라는 게? 아니면 생긴 거예요? 원래 이탈리아에서 엄청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로또 있잖아요. 로또도 이탈리아에서 원래 로또라고 부르거든요. 말이. 그게 옛날 말로 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6세기부터 이제 피렌체에서 국민 복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있었고, 그래서 롯데리아도 있잖아요. 네. 롯데리아는 복권을 사는 에?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탈리아어로. 진짜로? 네, 맞아요. 네, 그런 뜻이에요. 네. 복권 사는 곳. 카사노바는 자기 지인 중에 복권 전문가를 옆에서 봐왔던 기억을 토대로 이 복권 사업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왕실에는 한 푼의 부담도 되지 않을 테니 저절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수 있는 이 사업 방안이라고 자신만만해하면서 이 복권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프랑스 정부는 이 카사노바의 제안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지금 잡을 심정이니 뭐. 그렇죠. 결국 그는 이제 프랑스 정부로부터 매년 봉급을 받는 동시에 6개의 사무실을 관리하는 복권 관리인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교수님, 근데 카사노바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부가 어떻게 그런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당시 유럽 최고의 국가로 군림하던 프랑스가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왕실 빚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루이 14세 때문에. 그렇죠. 루이 14 예, 때문에. 루이 14세가 친정 선포 이후에 54년 동안 거의 37년의 전쟁을 할 정도로 전쟁 광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루이 14세가 진 전쟁 빚을 루이 15세가 그대로 떠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쌓인 국가의 채무가 약 30억 리브르로 커졌고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 1리브르가 지금 가치로 하면 14유로 정도 되는데요. 그럼 30억 리브르가 대충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프랑스 연간 재정보다 무려 2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귀족과 왕실은 사치를 일삼았고 그 결과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사치. 자, 계속된 재정난으로 굼던 프랑스 사회는 이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이제 커져만 갔고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국고를 채우는 건 프랑스 정부 역시 바라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사노바는 프랑스 정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복권 사업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아, 이걸 타개하려고 복권이 나온 거구나. 그렇죠. 18세기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복권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엘로디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Suivant la mise ci-dessous spécifiée, 15 fois la mise pour chaque extrait, 270 fois la mise pour chaque ambe, 5200 fois la mise pour chaque terne, qui peuvent résulter des nombres ci-après qui seront sortis de la roue de la fortune aux 10 tirages. 지금도 숫자를 몇 개 맞췄는지에 따라서 복권 당첨 금액이 달라지는 것처럼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카사노바는 1758년에 33살 나이에 파리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처음으로 복권 추첨을 실시해요. 그리고 이때 첫 추첨을 통해서 카사노바가 약 4만 리브르의 돈을 벌고 이 중에 18,000 리브르를 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은 22,000 리브르가 남는 장사였던 거죠. 와.
교수님 그러면 카사노바의 해결책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긴 한 건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카사노바는 사실 프랑스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자기 이속을 챙기는데 더 급급했거든요. 그래서 복권 사업이 이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자 6개 사무실 중에 5개를 즉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돈을 미천원으로 추가적인 돈벌이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사설 복권? 그거는 아니고요. 복권이 당첨되면 보통 복권 사무실은 추첨 후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당첨금을 지급했거든요. 하지만 카사노바는 사람들이 자신의 복권 사무실을 더 많이 찾도록 꼼수를 부립니다. 즉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복권을 사게 되면 그리고 나서 당첨이 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당장 당첨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언한 것입니다. 그 결과 카사노바 사무실에는 이제 복권을 사기 위해서 연일 손님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사무실이 이제 북새통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복권 사업이 성공하자 카사노바는 이제 수완조원 사업가로 왕실의 신뢰를 얻으면서 프랑스 상층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화려하게 입성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와, 이젠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나요? 하지만 프랑스 사교육의 새로운 별로 이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카사노바가 이제 결국은 다시 또 심취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색. 그렇죠. 귀족 여성들과의 위험한 관계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카사노바가 이 귀족 여성들 앞에 나서기 위해서 자주 드나드는 곳이 있었는데요. 박물관? 살롱? 살롱 같아요. 예, 조프랭 부인의 살롱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곳은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살롱이라는 곳입니다. 원래 살롱은 거실처럼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지금은 귀족 부인이 자신의 집으로 지식인 또는 귀족들을 초대해서 정치, 경제, 예술 등을 논하는 모임 자리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카사노바가 바로 이곳을 드나들면서 다양한 지식인들과 귀족들을 만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지적 매력, 또 남성적인 매력을 드러내면서 여성들과의 만남을 추구하곤 했습니다. 카사노바는 특히 옷차림에 대한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우아한 귀족처럼 차려 입어야 남들이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성공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살롱에는 어떤 여성들이 오게 되고 만나나요? 대표적인 인물로 당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한 귀부인이 있었는데 누구인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와, 예쁜데? 예쁜데요? 바로 뽕파두르 부인입니다. 15살에 이제 루이 15세의 눈에 들어서 총애를 받고 정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모는 물론이고 뭐 재치를 겸비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왕 측근에서 권력의 최상위층에 동참하고 있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뽕파두르 부인은 자주 살롱을 열었는데 카사노바는 이제 뽕파두르 부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해요. 카사노바를 뛰어난 재정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카사노바는 자신에게 쏠린 호감을 바탕으로 귀족 여성들을 이제 하나 둘씩 공략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스티니아나 윈, 카사노바 자서전에 XCV라고만 표기된 비밀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타고난 미인이었고 교양까지 겸비한 이제 완벽한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카사노바는 이 높은 신분의 귀족 여성인 XCV를 과연 어떻게 공략했을까요? 카사노바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먼저 카사노바는 그녀를 찬찬히 관찰하고 연구해요. XCV와 대화하면서 그녀가 무례하지 않게 남자를 거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사노바는 먼저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과 신뢰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충실한 노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마음대로 써도 좋아요. 당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소. 자, 전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바친다는 카사노바의 이 달콤한 속삭임에 그녀는 카사노바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제 진전되자 카사노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 진도를 나갔겠죠? 아, 그렇죠. 하지만 카사노바는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좀 자기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원래 카사노바 같았으면 그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XCV의 신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자신의 본능을 눌러가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와, 진짜 선수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지나갔는데 네. 두 번째 공략법은 뭔가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XCV와 카사노바에게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장애물이었는지 그녀가 보낸 편지를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비밀을 당신 가슴속에 안겨주고 나면 제 마음은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희 처지가 저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기에 이렇게 편지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XCV가 아이를 가졌다고요? 네, 임신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누구가 아이예요? 누구의? 카사노바의 아이는 아니고요, 다른 남자의 아이죠. 아. 충격적인 고백인데 카사노바도 당연히 놀랐을 거고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사노바는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제 도움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카사노바가 그녀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를 물었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이제 귀부인을 찾아가고 도움을 받아서 그녀가 임신했고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끔 수녀원으로 보냅니다. 와. 수녀원. 그런데 카사노바는 이 일로 이제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뭔데요? 아무리 귀족이라고 해도 당시 그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는 죄악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산파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해 버리자 카사노바가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카사노바는 이렇게 해서 XCV를 도와주었지만 그녀의 가족이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날까 봐 그녀를 재빨리 결혼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그와 XCV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류층 여인들을 타겟으로 정말 열과 성을 다했던 카사노바지만 그런 카사노바도 단 한 사람 털끝도 건드리지 않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혼 여인 마농 말레티라는 여인입니다. 너무 예쁘다. 와, 예쁘다. 파리에서 카사노바는 자신을 아들처럼 챙겨주는 실비아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었거든요. 그녀를 굉장히 존경하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그녀의 딸 마농과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하지만 카사노바는 약혼녀에게 약혼자로서의 의무만 다할 뿐 그녀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너무 사랑해서? 왜냐하면 다른 여자가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약혼녀 역시도 그런 카사노바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무관심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당신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당신이 사랑의 표시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꿈을 꿉니다. 너무 무서워하다. 진짜 슬프다. 그러니까. 여인은 카사노바를 사랑했지만 카사노바는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야,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초상화는 제일 예쁜데. 맞아요. 카사노바가 여성들과의 스캔들로 프랑스 상류층을 농락한 것은 사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국왕인 루이 15세의 문란한 사생활에도 카사노바가 일조하게 되는데요. 당시 프랑스엔 돈을 받고 성을 파는 가난한 집들이 많았습니다.
카사노바는 이제 프랑스에 본격적으로 거주하기 전에 잠깐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친구의 지인의 집에서 모르피라고 하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홀딱 빠져요. 그래서 그녀의 몸매를 몰래 지켜본 카사노바는 모르피와 한 방을 쓰겠다. 방문할 때마다 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승낙을 받아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카사노바는 2달 동안 모르피와 한 방에 머물렀습니다. 사랑을 나눈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했는데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사랑은 확실히 나눈 거죠? 그거 말고 다른 거란 얘기죠? 네. 정답. 네, 규현 씨. 어쨌든 이제 가난한 집안의 따님이다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을 텐데 교육 같은 걸 해줘요. 교육을 시켰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정답. 엘로디 씨 책을 썼어요? 같이.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그림을 그렸어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화가에게 돈을 주고 모르피의 누드화를 그리게 합니다. 직접 그리지는 않고. 네. 그녀의 아름다운 몸을 그림으로 남겨 영원히 소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카사노바의 탐욕에 미친 파장이 이제 커요. 카사노바보다 이제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인물이 바로 루이 15세였는데 이 누드화의 복제품을 보게 되고 이 모르피는 미천한 출신이지만 이제 카사노바가 남긴 이 그림으로 인해서 루이 15세의 정부가 돼서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무슨 그림이었길래? 이 그림이 유명한데? 네, 되게 많이 유명한 봤는데? 그림이에요. 그녀는 천진난만한 성격과 귀여운 행동으로 루이 15세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카사노바는 이렇게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국왕이 향락에 빠지는데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네. 그런데 카사노바가 이 프랑스 상류층을 제대로 농락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연금술을 통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거였는데요. 프랑스에도 연금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프랑스에는 사실 연금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18세기 프랑스가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사상적으로? 계몽주의? 그렇죠. 바로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이 계몽 사상은 쉽게 말해서 인간이 이성을 깨우치면 더 완벽해질 수 있고 전통적인 사회에서 해방돼서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깨워서 변화를 추구하는 이 계몽 사상과는 다르게 프랑스 사회 한쪽에서는 비이성적인 연금술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루이 15세와 뽕파두르 부인은 세상의 모든 언어를 알고 영생을 산다는 한 연금술사에게 빠져서 궁전에다가 아예 이 연금술사를 위한 방까지 만들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상류층에도 연금술이 꽤 많이 퍼져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카사노바가 연금술을 잘할 줄 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상류층 여성들이 이제 카사노바와 어울리려고 안달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카사노바는 그걸 이용한 거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카사노바가 했던 사기극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대사기극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기극의 피해자는 듀르페라고 하는 후작 부인이었는데 듀르페의 후작 부인은 29살에 남편이 사망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홀몸으로 지내요. 의지할 것 없는 이제 그녀가 한 가지 빠져서 지내는 그게 바로 연금술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듀르페 부인에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로 환생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연금술이 주장하는 엉터리 이론들을 많이 알고 있던 카사노바는 단번에 디르페 부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카사노바가 연금술을 통해서 자신을 환생시켜줄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진짜 똑똑했다. 얘. 그 결과 디르페 부인은 카사노바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카사노바가 사고를 쳐서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 뒤처리를 담당해주는 든든한 뒷배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스폰이에요, 스폰. 그렇죠. 스폰서야. 교수님 그러면은 이 디르페 부인은 끝까지 눈치 못 채고 그렇게 네, 디르페 부인은 끝까지 눈치채지 못해요. 그만큼 카사노바의 사기 행각은 철두철미했습니다. 왜 모를까? 그리고 디르페 부인의 이제 환생을 위한 예식이 준비됩니다. 카사노바는 디르페 부인에게 자기와 한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디르페 부인이 일주일 동안만 데리고 있으면 디르페 부인의 영혼이 그 아이에게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환상을 불러일으켜요. 그런 다음에 사기극을 벌이려면 동업자가 있어야 되겠죠. 무용수인 여자를 한 꼬여내서 이 사기극에 끼어들게 합니다. 하지만 무용수가 디르페 부인에게 이거 다 사기야 라고 고자질하는 이런 낌새가 포착되자 하는 말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부인에게 선수를 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무용수는 쫓겨나고 카사노바는 그 다음 해에 2차 환생식을 벌이게 돼요. 이번에는 어떻게 환생을 할 거냐라고 하자 디르페 부인에게 카사노바인 제가 부인을 직접 임신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부인께서는 임신을 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출산하는 과정에서 부인의 영혼이 그 갓난 아기에게 옮겨갈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거사 역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디르페 부인은 70살에 그녀가 죽을 때까지 카사노바가 자신을 환생시켜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지냈다고 해요. 이미 거의 세뇌당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디르페 부인이 혼자가 아니라 자기 자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손들이 카사노바를 사기꾼이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사노바의 연금술 사기 행각은 프랑스에서도 문제로 떠올랐고 그리고 이때 루이 15세가 24시간 안에 당장 파리를 떠나라라고 명하게 됩니다. 결국 추방당했네요. 이렇게 끝나네. 그렇다고 해서 카사노바가 좌절하면 카사노바가 아니겠죠. 그렇죠? 네. 프랑스에서 쫓겨나자 자신을 받아줄 나라가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함께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궁금하네요. 카사노바는 알고 지낸 상류층들의 소개를 받아서 먼저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런던의 이 사교계는 이제 프랑스에서 건너온 이탈리아 출신의 카사노바를 그렇게 크게 대우해 주지는 않아요. 혼내기로 여기고 그래서 이제 영국을 다시 떠나고 지금의 독일인 프로이센 왕국에서 무려 프리드리 대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로 건너가서 예카테리나 여제도 만납니다. 이 밖에도 폴란드, 에스파니아 등을 전전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카사노바는 이탈리아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나폴리에서 도박사로 활동하던 이 카사노바는 고향인 베네치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베네치아 정부의 비밀 밀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아, 그랬구나. 그리고 18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탈옥범이 문제없이 받아들여져?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베네치아 정부를 위해서 대신 밀정이 되어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굴한 밀정으로 그리고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번역과 비평서, 월간지, 소설 등을 닥치는 대로 번역하고 써댔습니다. 하지만 주먹 싸움을 벌이다 또다시 정부의 분노를 사게 된 나머지 결국은 돌아간 지 9년 만에 다시 베네치아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이제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던 카사노바는 책
모나코의 둑스성 도서관 사서직을 제안받아서 그곳에서 자신의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이때가 그의 나이 59세였는데요. 당시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림을 볼까요? 노년기에 접어든 카사노바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젊었을 때 초상화하고는 이제 세월의 풍파를 많이 맞은 얼굴이죠. 카사노바는 이 둑스성에서 67세가 되던 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자서전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카사노바는 3,700쪽에 달하는 자서의 초고를 완성하고 결국 73세의 나이에 전립선 질환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네. 생전에 자서전을 출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카사노바의 꿈은 그 안에 자서전의 내용이 워낙 노골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카사노바의 이 원고를 물려받은 친척은 1821년경에 독일의 브록하우스라고 하는 출판사에다 이 원고를 팔아요. 그리고 브록하우스 출판사는 이 원고를 토대로 너무 민감한 내용들은 빼고 발췌해서 카사노바 회고록을 내다가 1960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나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3,700쪽에 달하는 그 자서전 원고를 그대로 책으로 내게 됩니다. 카사노바는 생전에 자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서전을 어느 언어로 썼을까요? 불어로 썼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랑스어로 자서전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10년에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은 이 자서전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감이 안 오는데요? 오, 카사노바 서명이 보이죠? 가사나 사인이구나, 선생님. 그렇죠. Grâce à cette acquisition, chacun pourra désormais avoir accès à ce texte essentiel de notre littérature, mais je dirais plus simplement de la littérature mondiale. 와. 이 원고는 이제 기부자의 도움으로 무려 960만 달러에 이르는 당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매입되고요. 곧바로 프랑스에서 프랑스어의 보고로 분류가 돼서 관리가 됩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장은 이 원고를 보고 카사노바는 당대 사회상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관찰하고 기록한 진정한 유럽인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찬사를 보내기도 그 했습니다.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거네요. 그렇죠. 사실 카사노바는 유명한 사상가도 아니고 무슨 뛰어난 족적을 남긴 영웅도 아니거든요. 그런 카사노바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회자되는 이유, 바로 그가 남긴 자서전이 후대까지 잘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자서전을 통해서 카사노바는 자신의 삶의 행적을 고백하면서 걸어온 길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이 18세기라는 시대에 자기가 살아온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퇴폐적이었던 베네치아에서 태어나 프랑스의 상류층에 뛰어들어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카사노바야말로 이 절묘한 시기에 역사의 변화를 온몸으로 보여준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